준비되셨나요? 별거 없는데 네. 가운데 앉으니까 떨리네요. 원장내담 두 번째 시간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국어 담당하는 백훈입니다.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신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하고 다음하고 다음번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제 네 번째까지 과학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좀 궁금한 점 있으면은 같이 이제 원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첫 스타트로 수아 원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영어 원장님하고 제가 평상시에 이제 궁금했던 거, 수학에 대해서. 진짜 저 수학 문외한이거든요. 예, 고등학교 때 극한 들어가고, 미적분 들어가면서부터 아마 무릎을 꿇기 시작해서 함수 때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영어 원장님은 뭐 수학 어땠어요? 전 잘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역시 저는 항상 지름길을 갈 때도 1대1대 루트 2. 루트 2는 뭐 대략 1.4, 1 정도. 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항상 지름길 찾을 때 수학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름길. 전 항상 지름길 들으면 이제 장화 신고 가야 되는 지름길,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름길. 예, 알겠습니다. 영어 원장님께서 수학을 상당히 잘 하셨네요. 저는 저는 물리하고 화학은 고등학교 때 만점이었는데, 이과 친구들이 와서도 물어볼 정도로. 근데 수학은 실수가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질문 던질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질문 정도는 영어 원장님하고 저하고 진짜 수학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좀 원론적인 질문을 좀 던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 다음에는 저희가 댓글로 어떤 블로그가 있어요. 댓글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좀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해서 한 대략 9가지 정도, 7가지 정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고 수학 원장님께서요. 떨리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진짜 당연한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원장님, 수학은 뭘까요? 수학은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는 입시의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입니까? 네, 입시에서 중요한 과목이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학문에 힘쓰자.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아까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이랑 비슷한데, 살아가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수학 공부하면 써먹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순수한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지름길 이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학을 사용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들은 연봉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우선 단적인 예를 갖다가만 보셔도, 보통 용접공이라고 해서 좀 천대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용접 기사들이나 그 이상 되는 기능사들, 이런 정도만 되게 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학을 갖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수학을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시공이 되기 때문에 용접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길거리는 철근 같은 걸 용접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고액의 연봉뿐만이 아니라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길을 선택을 하고 뭔가 좀 합리적으로 갖다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학 문제에서 답을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써먹을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뚜렷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수학이 없어도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학을 아는 사람들은 수학이 없으면 자기가 그 위치에 못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자기에 대한 지위나 아니면 연봉, 몸값을 갖다가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효율이군요. 일을 네, 얼마만큼 맞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즉, 수학적 지식, 그리고 그것을 얼마큼 적용할 수 있는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만큼의 좀 효과적인 작업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되겠네요. 예. 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과연 뭘까요?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정의인 것 같아요. 정의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학은 엄청나게 긴 문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것들을 하나에 대한 공식에 녹아있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고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너도 나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약속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모르고 있으면 용어 자체도 읽을 수도 없고 수학을 갖다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정의,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를 또 혹시 물어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정의라고 하는 약속들을 가지고 그 약속들이 몇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정리들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의, 정리. 정리, 네네. 이해. 정의랑 정리. 그렇죠. 정의,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가 돼야지만 네네.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네요. 나 왜 이거 몰랐지? 이거 알았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랑 정리라고 하는 게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가 2학년 때 배우는 이제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 관련된 성질들을 보면 이 사각형의 이름이 무슨 사각형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정의는 뭐다라고 얘기돼요. 그래서 만약에 평행사변형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두 변에 대해서 길이가 각각이 돼서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평행하니까 이런 모양이 될 때는 평행사변형 이름을 붙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있고 그 정의로부터 나온 것들이 평행하다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것들끼리는 길이도 같아야 되고 가게 크기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따라서 나오는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잘 공부했던 아이들이면 정의랑 정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수학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아니면 간결하게 너무나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시는 느낌이라서. 사실 제 주위에도 아이들한테 이제 어떤 과목 좋아해? 라고 이제 단순한 질문을 하면 수학이라고 답하는 아이들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오죽했으면 저는 영어 담당이기 때문에 영포자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포자라는 단어는 뭐 일상생활에서 너무 많이 들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럼 도대체 왜 수학을 싫어할까요? 우선 수학 단원에 대한 구성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 깨우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도구를 이용한 수학을 갖다가 발상을 갖다가 사고를 할 수 있게끔 좀 되어 있고 중학교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용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구를 갖다 사용하는 방법들, 어떻게 보면은 수식이겠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도구를 갖다 다루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선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를 거의 보면 아이들이 입시에 대한 중점이 되는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아이들이 뇌가 발달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범주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육학에서 갖다 보시면 4살 이하인, 4학년 이하인 아이들 같은 경우가 분수 개념을 안 배우는 이유가 그 나이 때 평균적으로 분수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니 그 아이들이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어머니들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이는 그때 분수도 계산하고 통분도 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방법만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엄밀히 갖다 따져서 멋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딱딱한 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못을 갖다 두들겨서 박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갖다 보시게 되면 망치를 끝에 부분을 잡게 되면 운동 에너지나 충격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한 곳을 갖다가 더 큰 못을 갖다 박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망치질만 갖다가 딥다 배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콘크리트에다 못을 박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못 박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계별로 못 걷자오고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수포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과정상에서 보면 중학교에서는 1학기 때 과정이랑 2학기 때 과정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연산들, 기호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하거나 연산하는 방법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체계들을 갖다가 점점점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법칙들을 또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2학기 때 되게 되면 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갖다가 써먹는 방법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리들이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호흡이 좀 길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아이들이 놓치게 되면 그 다음 거에 대한 단계들을 억지로 하는 수밖에 없게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한 질문이 지금 다 답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왜 수포자가 생길까, 이런 거에 지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했는데, 역시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정의, 이해, 정리. 요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말고도 또 우리 친구들이,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 좀 가져가야 될 게 있을까요? 수학 공부를 하는 거랑 학교 시험을 잘 보는 거랑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성질들, 정의, 정리뿐만이 아니라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끔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정확하게 체득이 될 때까지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자기가 어떤 걸 나오는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 긴장감 속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랑 수학을 갖다 공부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과연 선행이 필요한가? 솔직히 국어는 확실하게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국어는 선행 과목이 아니다. 국어는 그 단계를 탄탄하게 밟아가기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영어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만 부탁드리죠. 사실 제가 제일 편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단어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문법적인 어떤 기초가 탄탄한 아이들이면 뭐 독해는 사실 연습만 조금만 하면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뭐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는 문법과 단어가 선행이 될 수 있다고 기본적인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휘 문법인데,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또 선행은 또 그렇죠. 국어형도 다르잖아요. 이게 필요한가요, 진짜? 진짜로 필요하나요, 이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선행이 필요한 아이들이랑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이 필요한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위치나 성적을 갖다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아이들이고, 선행이 필요 없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선행이 필요 없고 현행에 대해서는 좀 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휘라든지 아니면 문장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F는 MA라고 하면서 중력가속도에서 미분이라는 개념을 깨닫다 알았다. 그런 애는 몇 년에 한 명 전 세계 태어날까 말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성도 상당히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도가 정해져 있고 그 진도에 따라서 그 학년이 결정이 되고 그 범위에 따라서 학년이 결정되면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숙달되게 문제를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등급이나 점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선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주어진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행이 필요할까? 라고 얘기를 하면 선행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해서 잘 따라간다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거 이상을 갖다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 속도에 맞춰서 선행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외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어져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가 잘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A 등급을 맞았으니까 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맞으려면 어느 정도 선행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좀 틀린 얘기라고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에서 A라고 하는 거는 90점인데 90점 맞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A를 갖다가 맞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을 좀 많이 쉬었다라고 하게 되면 40%가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30%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4등급까지를 갖다 포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4등급 아이들까지도 4등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40% 50% 있는 아이들이긴 하겠지만 30%대 아이들도 4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가 A라고 해도 고등학교 가서 정말 그 이해를 갖다가 따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대한 양을 갖다가 풀어내면서 자기가 숙달 가능하게끔 학습이 가능한 아이라고 하면 선행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행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시 관련된 거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좋던 나쁘던 간에 떠나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공부를 시키다 보면 저희가 처음 독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고등학교 아이들만 가르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왔을 때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 중등부를 버리고 고등부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 그리고 학습량을 중등부에서 고등부 학습량으로 늘리는 거, 그리고 너희가 배웠던 선행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갖다 새로 배우게끔 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선행을 여러 번 돌렸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혹은 2학기 때까지는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기대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대를 하시냐면 1학년 때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여기서 시키게 되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고, 그게 철저하게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선행을 갖다가 잘 했을 때, 뭐 여러 번 돌리고 뭘 했을 때 아이가 순탄하게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선행에 대한 중요도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학습 상태라든지 학습 방법,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갖고 공부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태도가 더 중요하지 선행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좀 넘어가는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저희도 선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던 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전에 있던 입시 정책에서 보면 수행평가든 학교에서 활동이 엄청 많았었어요. 동아리 활동뿐만이 아니라 동아리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개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발표 수업서부터 외부 활동에다가 수상 경력까지 챙겨야 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분을 갖다 준비하거나 아니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기 중에. 그러니까 방학 때 선행을 빼고 중학교 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시켜서 학기가 됐을 때 시험 때를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시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활동이 아이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전 아이들보다는 적을 거고요. 그리고 생기부에 쓰여지는 내용조차도 양이 많이 줄었고, 수상 경력도 빠지게 되고 봉사활동도 빠지게 되고 독서활동도 빠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학교 내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학교 시험들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아이들이 어렵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갖다가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등급을 잘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심화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응용이라든지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랑 심화라고 하는 것들을 두 개를 어머니들이 좀 많이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세요. 선행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심화가 필요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화라고 하는 거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심화랑 제가 생각하는 심화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려운 책을 풀고 블랙나비를 풀고 실력 종속을 풀고 이런 것들이 심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심화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풀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그 아이에 대한 능력을 올려주는 게 심한 거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운 책을 푼다라고 하거나 킬러 문항을 푼다라는 게 심화는 아닌 것 같아요. 심화라는 건 그 아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예. 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선행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아이도 있고 필요 없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그 주어진 환경,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의지, 태도, 그리고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네요. 네. 자, 다음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질문은 사실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초등, 중등, 고등 수학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상당히 해봤어요. 만약에 뭐 중학교 6학년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뭔가 다른 영어가 필요한가? 아니면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다른 영어가 필요한가? 저는 크게 그런 어떤 분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영어에서는 참 고민이었는데 혹시 수학에는 그런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만약에 조금 구별을 한다면 각각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수학은 파트가 나눠집니다. 근데 그 파트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하는 파트가 있고 못하는 파트가 구분이 지어져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나 아니면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집중적이고 좀 어렵게 나오는지 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잘해야 학교 시험도 잘 볼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느 정도는. 초등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이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제일 힘든 게 기본적인, 우리는 그냥 숫자를 더하고 빼고 항을 갖다가 이항하고서 넘기고 뭘 하는 거를 갖다 많이 이야기하는 반면에 초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안 보이는 부분도 상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리가 어떤 물체라든지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게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안 배우는 개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개념들이 초등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이의 생각을 갖다 확장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하나를 더 풀거나 뭘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교구를 갖다가 이용해서 뭔가 아이들의 생각을 갖다 넓히고 실제 생각했던 것들이 앞에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과정들을 축소를 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실제 중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과정들을 찬탄히 밟고 고등선행이 안 됐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가면은 그 아이의 역량이 그대로 갖다 발현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골고루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년별로 성적을 잘 받으면 어떻게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선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식을 갖다 계산을 하고 그 식을 그래프라든지 함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뭔가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식을 갖다 다루는 것들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 1학기 과정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좌표평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도형을 우리가 좌표평면으로 옮겨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하 해석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 대한 성질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복잡한 수식이나 복잡한 계산 없이도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2학기 때 배우는 도형에 대한 성질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지금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라고 해서 집합명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과 관련된 거에 대한 간소화에 의해서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도 어차피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빼자라고 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합명제는 정말 쉽게 공부하고 넘어갔지 않았어요, 저희? 그쵸? 책에서 맨 앞에 나온 게 집합명제고 그것만 얻어내는 뿐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됐던 건데, 지금은 정말 어렵게 느낀 거예요, 애들이. 정말 어렵게 나오고, 그게 맨 앞 단원이 아니라 앞에 배웠던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단원을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응용해서 나오다 보니까 집합이나 명제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 중학교 파트나 고등학교
부분에서 어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조금 힘들고 다양하고 어렵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함수에 관련돼서 그래프를 갖다 그리는 게 있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우선 유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 관련된 성질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걸 그대로 애들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부분은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봤던 아이들이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새 아이들 변별력을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동점자를 많이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기하 파트나 도형 파트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고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통 정말로 어려운 기출문제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경우의 수, 확률 파트가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대게 나옵니다. 근데 무조건 손은 댈 수 있어요. 어떻게든 답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자기가 푼 게 답이 안 되는 경우들 되게 많고, 그 자기가 푼 거에 대한 답이 왜 답이 아닌지도 몰라요. 이거랑 나랑 풀이 방법이 다른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숫자는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나 아니면 순열조합 쪽 파트를 잘 하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틀린 거나 맞은 거를 다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왜 맞았는지.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풀고 나서 해설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단어는. 특히나. 해설을 보고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으면 나랑 풀이가 방법이 왜 다르고 왜 이렇게 풀었더니 숫자가 이만큼 차이가 나지라는 걸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맞았어도 내가 푼 거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랑 다른 관점이 뭐가 있지를 갖다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해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되면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는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2학년 때는 그냥 수포자가 돼요, 보통. 근데 2학년 때는 수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전까지 배웠던 거랑 조금 많이 단원이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배운다는 느낌으로 수1을 갖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1 같은 경우는 지수로 감소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들도 나오는데, 거기 관련된 학교 내신에 대한 기출들이 좀 고난이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랑 비슷합니다.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항이나 그쪽 관련된 거는 오래된 역사가 있어요. 기출 나오는 것들이. 수능에서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고, 보통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보면 문제집 어떤 거 푸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준에 맞는 걸 푸는 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험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문제에 관련된 문제집을 푸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여러 단원들을 갖다 보시게 되면 수원은 대단원마다 다 떨어져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대단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단원이랑 그 대단원이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대단원이 다 각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듈화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대단원들이 다 어려운 거라 산 넘어서 또 산이 나오고 또 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조금 각오를 하시면 수원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되고, 이제 수투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이제 어머니들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보면 그 이후 거는 또 질문이 있어서 따로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 수투는 보통 해석을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절반 이상은 고등과정에서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패턴이 되게 좀 중요화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에 대한 문제는 패턴화가 되어 있고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익혀놓는 게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론 어렵다라고 하는 킬러 문항이라든지 고난도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못 푸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험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풀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꼭 풀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실제.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단원, 그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로 다 조각조각 내서 다시 빌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난도 문제를 갖다 수투에서 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단원들이 망라되어 있고 그 단원들의 필요한 요소들이나 내용들을 각자 찾아내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길 순서대로 갖다 길을 만들어서 답을 갖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문제집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수투에서는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문제집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꼭 만점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런 문제를 꼭 풀어야 되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문제집을 선택해서 푸는 게 좋고, 보통은 4점짜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되긴 합니다. 수투에서도. 네. 그래서 중고등부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모든 단원이나 모든 유형들이나 모든 파트들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아이들마다 잘하는 파트랑 못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못하는 파트를 갖다가 아이들을 연습을 시켜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통 못하는 파트는 열심히 노력해도 생각보다 성적은 잘 안 나와요. 항상. 좌절감은 클 뿐이지. 그래서 잘하는 파트에 대해서 점수를 더 극대화시켜서 올리고, 못하는 부분들에서는 꼭 맞아야 되는 점수들을 갖다 맞을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 예, 조금 어렵네요, 수학은. 초, 중, 고. 국어는 사실 명확하거든요. 초등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는 습관이랄지, 그 다음에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기간도 초등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책 읽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초등 논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등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 오면은, 학원 보낼 것도 없고, 그냥 엄마 손 잡고 도서관 가시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예, 뭐 독서토는 많이 보내시는데, 근데 수학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수포자가 됐나 봐요. 자, 다음 질문인데, 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 초, 중, 고, 수학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요건데, 요거는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거랑도 좀 이렇게 맥이 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질문 하나 건너뛰고,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을 보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또는 가장 좀 난해한 영역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역대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중국 경시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중국 경시요? 네. 뭐 한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림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조건이 복잡하고 조건에 조건을 쓰고 해서 문제 자체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가리키면서 힘들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 조금 시기에 따라서 달랐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아이들 가리키면서 좌절감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기하 벡터 파트를 가리켰었는데, 보통 기백을 가리키면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자부심들이 있어야 돼요. 지들이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근데 예전에 연송고에서, 그때 남녀공학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연송고. 그 여자아이 하나가 문과였다가 이과로 전형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잘 하다 보니까 뭐 좀 더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과로 갖다 전형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기하를 가르치게 됐는데 전혀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진대요. 그리고 수업 때 계속 울었거든요. 울면서도 그냥 하라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원장님도 가르쳤던 학생이라, 네, 다경이라고 하는, 이름은 삐처리해 주시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좌절감을 느꼈었는데, 그거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하 파트에서는 머릿속에 도형이 안 그려지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 아이.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상상을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못한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면에다가 입체 도형을 그리면 우리는 입체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조차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영역이 아니라서 좌절을 하긴 했지만, 뭐 그게 쉽게 좀 극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애들 가르치면서 제일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가 뭐가 있냐면, 집합과 명제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제일 어려웠어요, 실은. 애들 뭐 미적분은 공식을 못해서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뭐 어려우니까 힘들고 이렇다 하더라도, 집합과 명제 같은 경우는 문장이나 조건들이 간략하게 새롭게 정의되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또 새롭게 정의가 되고, 그거에 대한 연산을 또 새롭게 정의해주면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도 긴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 긴 말을 수식 하나로 갖다, 한 줄로 갖다가 압축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그것들을 해석해 나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 저도 힘들지만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그 설명이 길어지면 중간에 앞에 배웠던 거를 또 까먹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무한 루프가 도는 경우들도 있어서 요새는 가르칠 때 있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집합과 명제,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신경을 써서 어떻게 간략하게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지를 갖다 좀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초, 중, 고등학교 때 과연 어떻게 수학을 대처를 해야 되나 대비를 해야 되나 그 한번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질문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 각각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코너가 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코너 만들어가지고 학부모님들 질문 코너 하나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우선 배경막이 깔릴 거예요. 자,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수학 현행인데 이거 이제 단어를 좀 최근에 알았어요. 선행, 현행이에요. 네. 이제 시작해서 최상위 갈 수 있나요? 겨울방학 집중 코스 이런 거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아이의 어떤 수준이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평균치 정도로 한번 잡고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중등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문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중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선행에 대한 문의나 이런 것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아이들이 지금 해도 어느 학년에서 언제 시점에 해도 모든 아이들은 최상위권을 갈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집에서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최상위권은 고3 1학기 때부터 시작해도 최상위권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면서 1학년 때 성적이 없어요. 1학년 때 성적이 없고 제가 그 아이가 그렇게 해서 좀 쉰 다음에 저도 그때 아파서 좀 쉬고 그리고 나서 고3 올라가는 1월 달에 만났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이 240 정도였어요. 400점 만점에서.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내신 성적도 바닥이고 없기 때문에 수능이랑 논술로만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과였거든요. 그리고 송도고 학생이었고. 근데 그 아이가 자기가 갈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야, 너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아이가 실제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는 만점이 나왔어요. 400점 만점. 물론 수능에서는 한양대학교로 가기는 했지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재수를 엄청나게 많이 권유를 했었어요. 부모님이랑도 통화를 많이 하고, 부모님도 재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가 완강하게 싫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싫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모든 걸 태웠기 때문에 더 이상 태울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 정도로 해도 고3 때 해도 갔다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언제 어떻게든 간에 최상위권을 갈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2달 전에 저희 실장님이랑 그 다음에 그 수학 팀장님이랑 해서 저희가 그 아이들 코칭하는 자격증을 땄어요. 상담하는 거에 대한 자격증을 따고 그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실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한 방법뿐만이 아니라 듣는 거에 대한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듣기보다는 먼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듣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공부하는 환경이 된다는 거는 아이가 이야기하는 걸 좀 잘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결론 내어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아이가 길을 찾을 수 있게끔 계속된 질문으로 아이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저도 학생한테 받은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잔소리가 너무 심하신데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저는 게임에 빗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든지 고인물들이 있고 뉴비가 들어오면은 관심을 갖고 그 게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래서 조언을 많이 한다. 현실도 게임과 똑같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네들보다 더 몇십 년 더 사신 분들이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해주는 거다. 그런데 했던 말이 또 되고 또 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너희들은 잔소리로 듣는 거다. 자, 명심해라. 너네 부모님들은 고인물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해준 적은 있는데,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이제, 선행이 필요한 거라는 거하고 조금 이제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의지, 그리고 그 학생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렇게, 하모니를 이룬다면, 조화를 이룬다면은, 세상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자사고를 준비하는데 주기말 기준 선행은 어느 정도가 돼 있어야 되나요? 이제 보통 자사고에서 최상위권을 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시점까지가 최저 마지노선인지, 아니면 맥시멈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지를 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자사고에서 정말 최상위권이나 아이가 원하는 뭐 서울대라든지 의대라든지 이런 데 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과 계열이나 아니면 자연 계열 쪽으로 갔는데 최상위권을 갖다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등수학 상이나 하 정도는 좀 여러 번 좀 반복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탕이 돼야 수원이나 수투도 선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적당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적당하다는 말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경험에 의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조금 풀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고 계획이라고 하면 여기 송도 지역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포스코 고등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포스코 1기부터 쭉 가르쳤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에 대한 입시 실적이 생각보다는 많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많이 가르쳤었는데,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각자 중학교에서 한가닥 했고, 잘했던 아이들이고, 선행에 대한 지도들도 다 달랐었고, 그리고 잘하는 과목들도 달랐고. 근데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등급 맞는 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시절에 그 시기에 아이들이 내신 등급대가 3학년 됐을 때 1점 얼마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2명밖에 없었어요. 1점 얼마 됐는데 2명밖에 없었고, 1점도 초반대 아이는 1명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1점 중후반대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뿐만 아니라 2점대 중반대 아이들까지 서울대를 가기는 했어요. 2.4 아이까지 서울대를 갔었으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보면, 선행 진도가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실은. 그리고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중3이 처음 돼서 겨울방학, 중3 겨울방학, 그래서 예비고일 같은 경우가 고등수학 상을 한번 보고 상이랑 하를 다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아이도 서울대를 갔었고, 미적분까지 완벽하게 된 아이들도 있었어요. 완벽하게. 물론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다가 의대를 가고 싶어서 노선을 아예 변경한 아이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완벽하게 돼 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아니긴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도 좋은 학교니까 거기를 간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선행에 대한 부분들을 학원에서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냥 현행이나 조금 정도 나가는 선행,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혼자 공부했던 아이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수학이 흥미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선행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대중은 없습니다. 대중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 아이가 고등학교 생활에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한 80%는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중학교 2학년 말이라고 하면 수학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정말 공부하는 게 좀 편하고, 보통 그래도 좀 여력이 돼서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1까지가 되어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선행진도를 더 뺀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맥시멈 수2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수1, 수2까지가 정말 잘 돼서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들은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미적분만 하면 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리고 미적분은 입시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수학 과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개념서나 유형서 자체가 모의고사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충분히 해도 어느 정도 성적대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 이상에 대한 선행은 필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말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숭3까지만 또 완벽하게 돼 있어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예, 그리고 3학년 때까지는 아무리 많이 나가야 수2,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 게 적당하냐 그러면 수1까지만 좀 잘 되어 있으면 전 좋을 것 같고요. 네. 끝입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세 번째 잘하셔가지고. 질문입니다. 예비 고1이에요. 수학 선행 수투 개념까지 진행했습니다. 곧 중3 내신 끝날 텐데 이후 고1 내신 대비해서 수상, 수화 개념 정리와 심화학습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투 심화 돌릴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고등 내신 서술형 대비 준비 방법도 궁금합니다. 질문 두 가지 해주셨네요. 지금 예비 고1이면 중3 아이고 수투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는 하는 아이일 것 같아요. 하는 아이일 것 같고, 우선 중3 내신이 끝나고 고1 내신 대비해서 수상화 개념 정리와 심화학습을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 정도 성적대 나오는 아이들은 원하는 목표나 등급대가 다르기 때문에 고등수학 상하에 대한 심화 부분은 반드시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되고요. 끝나게 되면. 그리고 수투에 대한 심화를 돌릴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고등학교 입시에서 아이들 성적이나 등급, 대학교를 가는 거는 수학 성적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 과목에 다 같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투 심화를 돌리는 그 시간에 다른 과목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수투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학만 얘기를 한다면 돌릴 시간은 충분합니다. 근데 굳이 그걸 돌리냐라고 하게 되면 그거 외에 다른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많은 진도를 뺀다 하더라도 수1까지가 완벽하게 되는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수학 갖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정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이제 아이한테서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수원보다 수투가 훨씬 더 쉽다고 얘기를 할 거야, 아이가. 왜 그러냐면 아이가 항상 상상해왔던 직관적인 걸로 문제가 풀리거든요. 네. 엄밀하게 따졌을 때에 대한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수투가 훨씬 더 쉽다라고 하고, 차라리 그 개념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원에서는 미적분을 쓸 일이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 상에서는 미적분을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수투에 대한 개념을 심화가 아니라 한 번 더 돌리면서 가볍게 하시면서 수상화에 대한 심화를 하는 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고등 내신 서술형 대비 준비. 고등 내신 서술형은 이게 많이 어머니들이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는 뭔가 써나가는 것들이 연습이 안 돼서 고등학교에서도 그걸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밑에 이제 어머니 한 분이 질문하신 거랑 조금 겹칠 수도 있기는 한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술형이나 오답노트라고 해도 기껏해야 틀린 문제 쓰고 풀이에 대해서 식 몇 개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거가 없기 때문에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를 그러면 굳이 연습을 해야 되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잘하는 아이라고 하면.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거는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은 주어져 있는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원하는 답까지 나가는 거에 대한 그 중간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써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고 언어 논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수학에서 학교 시험 보는 내신에 대한 서술형은 필요한 공식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여기서 쓰이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식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만 필요하고, 이 식이 세워진 거에 대한 원리나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이 그냥 주어져 있는 중간 과정의 식들만 잘 쓰면 서술형은 어차피 간접 없이 답이 맞는다라고 하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서술형은 특별히 대비를 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고등학교에서는 어차피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문제를 푸는 것들을 연습장에다 쓰면서 풀이를 갖다 쓰거든요. 그 풀이가 없으면 다음 거에 대한 답을 갖다가 못 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그 풀이 과정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암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들을 꼼꼼하게 잘 아이가 준비를 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 서술형 대비는 생각보다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분은 질문을 하시고 이제 본인이 조금 생각하신 답을 조금 다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고등수학 내신 준비로 혹은 수능 준비로 준킬러 이상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학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실력 정석 같은 심화 개념서를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준킬러 이상에 대한 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새는 정말 많이 중요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도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킬러 문항은 거의 없어지고 준킬러 문항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학교 내신들도 기본적으로 쉬운 문항수들이 많이 줄고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준킬러 문항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준킬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준킬러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것들을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체화가 되면 그냥 생각 없이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준킬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두세 개가 묶여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건들과 조건들, 단원들과 단원들이 묶여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을 읽으면서 끊어내고, 그 끊어내는 것들이 어떤 단원이고, 그 단원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단원에서 나와 있는 조건이 이 문제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자마자 이게 어디 단원이고 어떤 조건이고 어떻게 쓰일 거라는 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디 단원이고, 너희가 봤을 때 이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 키워드고 뭐뭐뭐가 조건일까?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이, 그러면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의 단원이 여기서 되게 되면 어떤 거 물어보는 걸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나가는 것들이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좀 탄탄하게 좀 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력 정석, 심화 개념서 공부하는 건데, 심화 개념서가 수학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요새는. 예, 거의 없는 게, 요새는 이제 센 수학이 나온 이후부터는 유형서가 더 강세가 되고, 개념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고, 예제가 나오고, 유제가 나오고, 연습문제가 나오고, 이런 형태인데, 실력 정석 같은 경우도 옛날만큼에 대한 실력 정석처럼 난이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능 체제로 바뀌면서 연습문제도 수능화, 수능틱하게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순만큼 나오면서부터 뭐 여러 가지 심화서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새는 거의 심화 개념서는 없고 문제집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화 개념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뭐 궁금하시다 했는데, 실력 정석만 갖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중학교 때 심화 과정 공부할 때 실력 정석으로 공부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자기가 곱씹으면서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실력 정석으로 내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받쳐져 있지 않는 이상은 이것만 붙잡고 뭔가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곱씹어야 되는 내용들도 많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실력 정석은. 왜 그러냐면 해설을 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 내포되어 있는 거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들을 해설에 녹아내진 않아요. 그냥 정형적으로 그냥 길더라도 그냥 풀이 방법이 길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지, 대학 과정부터 심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문제인데도, 엄연히 물어보는 문제인데도 그것들을 해설에 다 녹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 정석은 선생님들 도움이 좀 어느 정도 경험이 되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심화 개념서는 분명히 저는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실력 정석으로 내신 준비를 한다? 그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요 질문은 저도 좀 느낌이 딱 왔거든요. 이 친구 어떤 친구일지. 중2입니다. 혼자 문제풀이 할 때 얼마나 기다려줘야 할까요?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건 개념이 없어서일까요? 문제집은 잘 푸는데. 요거 때문에 제가 느낌이 참 왔는데. 개념을 잘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험 후 수포자 되기 직전입니다. 중2 학생인데 벌써 수포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네요. 네. 네. 수포자가 시작되는 게 중2가 제일 많아요. 그런가요? 여기서부터 수포자 시작에
거의 절반을 갖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우선은 여기서 혼자 문제를 풀이를 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줘야 할까 이거는 조금 논외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우선 2번 질문 보시면 문제 풀이가 안 되는 건 개념이 없어서일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주신 것 같아요. 아이의 상태를. 문제집은 잘 푸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중학교 2학년 단원의 특징이에요, 특징. 왜 그러냐면 보통 거의 대부분의 문제집은 유형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위에 풀었던 방법대로만 풀면 돼요. 그럼 답이 나와요, 기계적으로. 그리고 이 2학년 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풀이가 없어요. 답을 바로 툭툭 찍거나 아니면 몇 개에 대한 숫자만 계산하거나. 근데 그 정도로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다가 무슨 조건에 의해서 얘가 무슨 달범이고 합동이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것들을 갖다 논리적으로 추산해서 갖다가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면 이거. 그리고 어느 순간 계속 이렇게 맞다 보면 수학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에 대한 논리가 딱 정립이 되면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맞는 거에 대한 비율이 올라가면 그걸 더 맹신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은 그 단원 그 유형만 갖다가 줄 세워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 여러 유형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그냥 요건 이렇게 풀었던 것들이 전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가 문제를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답이 여기랑 각도가 같아서 얘는 이거, 야, 이게 각도가 왜 같은데? 무슨 조건인데? 얘가 닮음이야? 아니면 합동이야? 아니면은 얘는 원주각이라서 같은 거야? 뭐요? 왜 평행선에서 같아?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물어서 그걸 답을 갖다 낼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보통 제가 수업을 들어가서 하는데 너무 까탈스럽게 제가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되게 싫어합니다, 저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풀이를 갖다 쓰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리고 얘가 저번에 이거 문제가 똑같은 것들 계속 맞았는데 왜 또 틀렸지? 그리고 왜 지금 계속 틀리지라고 하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답 내는 거에 대한 방법을 아는데 시간 지나면 당연히 까먹는 거고. 이런 아이들은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개념은 알아요,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기 나름에 대한 개똥철은 있는 거고. 그리고 풀이가 엄청 빠를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풀려고 하고 많이 풀려고 하고 잘 푸니까 계속해서 문제집이나 시험지를 계속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학원이든 학부모님이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느 순간 야 내가 많이 풀고 잘 푸니까 계속 주네라고 하면서 여기서 1번에 대한 거 그냥 주구장창 한 문제 풀고 딴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푸는데 시간을 얼마만큼 주는 것보다는 풀어보고 바로바로 갖다가 좀 물어볼 수 있게끔 아이가 아니면 뭐 만약에 수업을 갖다가 진행을 했을 때 뭐 어머니가 이제 집에서 점검을 하신다고 이건 어떻게 풀었어? 엄마 궁금한데 한번 엄마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누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가 알고 계셔야 학원에서 선생님한테 또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학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명을 놓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얘기를 해도 되겠죠? 네. 하다 보면 그냥 성적이나 숫자만 보고 그 아이를 갖다 그때그때마다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테스트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만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잘 안 걸러집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 한번 언급을 해서 숙제하는 것들도 어떻게 썼는지 좀 점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가 눈치를 봐가면서도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는 분명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자기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예. 네, 다음 질문은요. 본인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나는 뭐 스투를 5번 했다, 7번 했다, 뭐 이런 식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들으면 끊임없는 방법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정답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수투는 한 학기 과정이죠. 2학년 2학기 한 학기 과정이고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면 킬러 문항까지도 다뤄야 되는 거고 수능이라든지 입시에도 되게 직결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5번, 7번 봤다라고 하는 거면
한 번 볼 때마다 한 학기씩 걸리는 게 7번 받다 오면은 3년 반을 받네요. 와. 그러면 고등수학, 상하, 수원까지 따져서 갖다 보시면 분명히 이 학생은, 그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도 아니에요. 대학원 이상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선 수투까지 5번, 7번을 봤다는 건 불합니다. 100% 봤을 때 불하고, 이런 거에 초심이 흔들리시거나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을 깨지시면 안 되시고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영재에서 정말 빠르게 5번, 7번을 봤다고 하면 영재도 5번, 7번을 봐요. 저는 신동이시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치? 저는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5번, 7번을 봤다는 애들은 정말 잘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이 빠르게 가능했다고 하면 그거 이렇게까지 횟수를 갖다가 돌려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야기를 주변에 들었을 때는 뻥치시네 이렇게 속으로 혼자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정말로 반복만이 길이다라고 하면 반복은 솔직히 얘기하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이 보통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있을 때 기억력이 사라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에밍하우의 망각곡선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처음 배우는 개념을 처음 한번 접했을 때 그게 30분이 지나면 절반으로 줄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빠르게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망각곡선이랑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한 과정을 배워도 몇 시간을 갖다 배울 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집을 가는 데까지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릴 건데 그럼 무조건 절반 이상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하는 그 망각곡선 같은 경우는 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로 갖다가 여러 가지 상업들을 갖다가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안 맞는 내용이고, 그거는 지나가다가 내가 어떤 전단지를 봤는데 이 전단지가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쓱 헤쳐두고 봤을 때 30분 지나면 그 전단지 내용 절반이 좀 이런 거지, 내가 학습하고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수업을 갖다가 만약에 진행을 하고 어떤 선생님도 수업을 했을 때 수업 내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끔 되죠. 개념 설명해주고 증명해주면서 또 한 번 설명해주고 문제 풀면서 또 한 번 설명해주고 아이가 또 풀면서 한 번 또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게끔 하는 학습에 대한 방법들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몇 회 독을 해서 몇 번 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암기를 하기 위한 거. 혹시 뭐 이제 검정고시가 아니라 사법고시나 뭐 행정고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행정고시 준비를 할 때는 책 쪽대도 엄청 많고 하루에 봐야 되는 게 500페이지, 600페이지가 넘어갔거든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면 그거를 빠르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머리였는데, 그 서머리는 목차를 외우는 거였어요. 그 목차를 기억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 또한 한번 떠올리는 것 또한 1회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책을 펴고 복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목차가 기억이 나는지, 이 목차 내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려웠는지, 그 어려운 것도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는 게 하나의 복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번 회독을 하는 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근데 단계를 올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기본에서 1단계에 대해서 레벨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걸 한번 끝냈다고 하면 2단계 레벨로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단계를 올라가는 거는 맞지만, 수투까지 5번, 7번, 그러면 고등수학, 상하, 수원까지 합치면, 와, 그쵸. 학생 나이가 한 40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어머니께서는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아요. 좀 깁니다. 고1 학생인데 수투 1품까지만 진행하고 고등 입학했네요. 미적을 전혀 못 보고 들어와서 불안한데 이번 겨울방학 동안 수학학습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큰 질문은 이제 수학학습 계획에 대해서요. 네. 아이 말로는 학교에 미적까지 보고 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네요. 유유. 당연히 다음 학기 수1에 집중하겠지만 수2를 같이 병행할지 미적을 들어갈지 고민입니다. 자, 수1, 수2 미적까지 다 보기는 아이 역량상 힘들 것 같고 과학 선행이 안 되어 다른 과목들도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네요. 미적은 3학년 때 배우는데 고2 겨울에 하면 너무 늦겠죠?
수투까지는 혼자 인강 보면서 진행했고 구멍은 당연히 있겠지만 현행하면서 채워가야 할 것 같네요. 이번 겨울방학에 학원을 다니면서 인강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인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수학 공부할 때 한 문제집을 씹어먹을 정도로 내 것이 되도록 여러 회독하며 풀면서 공부하는 게 나은 건지, 시중 문제집을 난이도에 따라 다양하게 푸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질문이 겨울방학 동안 수학 쓸 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데, 이거 안에 이제 진도 부분 어디까지 쳐야 될지, 그리고 인강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거 질문만 시작했었으면 나머지 게 다 끝났을 텐데. 아, 그런가요? 네.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수투 1본까지만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진행이 끝났는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오래됐다라고 하면 수원, 수투를 같이 심화까지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투에 대해서 1품을 갖다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마무리 중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미적분이 나가는 게 수투가 잘 돼 있으면 미적분은 생각보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외워야 되는 공식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 뿐이지 나갈 수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적분은 지금 나갈 필요 없이 수원, 수투를 여러 번 갖다가 좀 달달달 외워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되면 수투까지가 정말 잘 돼서 끝냈다라고 하면 겨울방학 때, 2학년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나가는 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실제 미적분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미적분만 잘 나가면 되고, 개념서뿐만 아니라 유형서 또한 마찬가지로 미적분은 특수하게 기하랑 미적분 같은 경우는 책들이 수능까지 한꺼번에 커버가 되게끔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그걸 갖다 하기에는 좀 모든 책들이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하는 간에 무겁고, 그럴 거면 차라리 수원 수투에 대해서 집중해서 2학년 때 성적을 좀 안정적으로 받고 그때 아이가 조금 약한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적을 갖다가 여러 번 이렇게 본 아이들이 여러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 안 많아요. 안 많습니다. 안 많고 실제 송도 뭐 에듀롤만 들어가서 보시면 미적분이 중학교 아이들 대상 선행이나 고등학교 아이들 대상 선행으로 깔리는 거 보시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라는 거는 거의 애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듣는 아이들이. 그리고 미적분을 본다 중학교 때 거의 대부분 영재고나 과거 준비하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과거 준비해서 붙었던 아이들 중에서도 과거 들어가기 전에 미적분까지 보는 아이들도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은 지금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배우는 게 고2 때면 너무 늦겠죠? 안 늦습니다. 안 늦고. 그 다음에 수투까지는 혼자 인강 보고 진행했고, 구멍이 상당히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현행에서 채워나가면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현행에서 채워나가시기보다는 지금 겨울방학 때 수원 수투를 갖다가 채워나가시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 입시든 아니면 내신 받는 데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학원을 다니면서 인강을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 인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방법도 궁금합니다. 인강은 학원 다니는 것처럼 들으시면 돼요. 근데 굳이 과목을 겹쳐서 듣는다? 그러면 학원만 선택하거나 인강만 선택하거나 하셔야 되고, 아이가 직접적으로 숙제 관리서부터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하면 그 과목은 반드시 그냥 학원으로만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인강을 잘 활용한다는 거는 그냥 이것도 그냥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의 예인데, 그 아이는 인강 보러 갈 때 가방 메고 문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학원 들어온 것처럼 앉아서 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루틴이었어요, 루틴. 루틴이었고, 끝나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컴퓨터를 껐던 그런 학생도 있었는데, 인강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학원 가듯이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계획대로 끝내야 돼요. 몇 강인지, 그리고 강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가 혹은 학생 자체가 내가 4주 동안에 끝나겠다, 6주 동안에 끝나겠다 하면 그거를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일주일간에 대한 스케줄을 갖다 자기가 봤을 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스케줄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빈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인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 학원 가듯이. 그리고 요새는 인강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어서 아이가 몇 시부터 몇 시에 접속해서 들을 수 있게끔 또 세팅이 되는데 그것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접속이 안 되면 집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할 때 한 문제집을 씹어먹을 정도로 내 것이 되도록 여러 회독 갖다 풀면서 공부하는 게 나을 건지, 시중 문제집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푸는 게 실력 형성에 도움이 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어머니겠죠? 톰보이면은 아버지인가? 근데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연배가 저보다 뭐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저희 때는 정석책이랑 해법 수학밖에 없었습니다. 책이. 여러 회독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집이 없어서. 당연한 거죠. 저는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본고사에서 수능 세대로 막 바뀌었을 때에 대해서 그 수능 문제집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었거든요. 기출문제도 없고 모의고사도 뭐 하는 것만 딥다 풀고 정석책도 3번, 4번 풀고. 근데 그때는 시대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문제집을 보면 계속 푸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종류별로 난이도별로 아이를 풀어야 되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새로운 문제집을 봤을 때 같은 단원이고 내가 공부했던 걸 하더라도 너무 생소해서 아이 처음부터 보는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가 없이 또 백지 상태가 되는 아이라고 하면 같은 책을 여러 권 사서 여러 번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같은 문제집에 같은 디자인이고 같은 순서에 있는 문제가 머릿속에 외워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같은 문제 풀면 되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도전의식도 안 생기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연수여고 학생 여자아이 중에 하나가 문과 계열이었고 전교권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는 RPM만 4번씩 풀고 시험 보러 갔었어요. RPM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다른 문제집으로 넘어갈 때 아이 머리가 하얗게 돼서 처음 보는 거랑 같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2번째, 3번째를 갖다가 풀 수 없다. 그래서 같은 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인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PM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갖다가 2권을 사서 한 문제집당 2번씩 풀었어요. 왜 2번씩을 풀었냐면 지우개를 한 번 지우면 괜찮은데 2번째 지울 때 찢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권을 써서 풀었던 애가 있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이가 여러 문제집을 풀면서 뭔가 도전의식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괜찮은다고 하면 난이도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문제집을 풀 때마다 새롭게 느끼고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달라 보이고 종이 색깔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다른 문제로 느끼는 아이다라고 하면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번인들 질문들을 한 7가지 정도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도 중요한데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인가,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공부 환경을 조성해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서포트 해줄 수 있는가, 이게 먼저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뭐, 수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질문과,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질문을 몇 가지 이제 추려서, 이렇게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저희가 질문이 50개가 돼야 상품이 나가잖아요. 네네. 이거를 그래도 이제 다른 과목까지 다 하고 나서 합쳐서 상품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상품은 저는 그냥 50개 딱 박아놓고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예. 과목별로 50개? 합쳐서 50개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는 계속 할 거고, 이제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댓글이 9개가 달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많이 더 달아주세요. 예, 질문들 많이 해주시다 보면은 언젠가 50개가 넘어서 좀 런치 맛있는 식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어머니들 됩니다. 댓글 하나에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그 댓글 나눠서 다세요. 그러면 되죠. 아이 학년별로 다시면 되고 여러 명 있으면 여러 개 다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뭐 100% 맞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독한 아이들 수학 원장님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원장님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성향이 어떤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원래 항상 30분 정도 해야지 하는데 항상 그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어서 제가 말이 많아서 항상 예, 네. 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는 아마 이제 영어 과목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 원장님한테 이것저것 또 한번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방어하겠습니다. 저도 공격을. 겨울철에는 방어가 제철이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할까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화가 제대로 됐을까 모르겠네요.